안녕하세요. 실한노무법인 대표 황운희 노무사입니다. 오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산재 고용보험 관련 핵심 사례 14가지를 선정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14가지 항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차례차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광급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이 있는가라는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입찰 제한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입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부터 입찰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장소와 시간, 원인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동시가 아닌 1월달, 3월달, 5월달에 각각 1명씩 사망사고가 났다고 한다면은 사망한 근로자는 3명이지만도 동시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입찰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런데 동시에 2명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고의 규모를 가지고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월, 3월, 5월에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서 3명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고 빈도를 가지고 제한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사고 빈도보다는 사고의 규모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1년, 지방자치단체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가 6명 이상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까지겠지요. 그때는 국가는 1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는 1년 11개월부터 1년 1개월 미만, 이렇게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는 2년간 입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이런 경우에 이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거의 50명 정도의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만도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입찰하는 공사에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입찰하는 공사에서는 1년 5개월 이상 입찰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입찰 제한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 관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조치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이런 입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꼭 근로자만 다쳐야만 입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근로자만 다쳤을 때 입찰 제한이고 근로자가 아닌 제3자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위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입찰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사업주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가지고 일반 근로자 말고 공중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1년의 입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외에 인명피해는 없는데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6개월, 지방자치단체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개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해당 사업장 내에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근로자 말고요. 근로자 말고 제3자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거나 또는 사업장 외에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11개월 또는 1년 1개월 미만의 그 입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입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계약에서의 입찰 제한이고 그것 말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척 강화되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도구 위탁 용역 시에 재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인명사고가 났다고 한다면은 이 평가에서 분명히 경쟁업체들하고는 비교 우위의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고가 났다면은 경쟁업체보다가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니까는 가능하면은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되면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되면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상 청구에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재보상 청구 서류에 그 왼쪽 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확인란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을 다 믿고 달라는 대로 보상을 주면 좋겠습니다만도 실제는 또 다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주한테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 내용으로서는 이제 그 제 경위, 사고 경위가 정말로 근로자가 작성한 대로 맞나? 그 다음에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자료는 결국 회사에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발생된 경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보통의 산업재해는 작업장에서 뭐 본인의 실수 또는 안전상의 그 설비 미흡 등으로 또는 어떤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 간의 어떤 뭐 그 충돌 이런 것으로 발생되는데,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은 다친 근로자 말고 사업주 말고 그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 말고 는 다 제3자입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의 예를 든다면은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어떤 그 운행 중에 택배기사를 차량으로 뭐 사고를 냈다든가 또는 물건을 운반하면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다친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작업 중에 생긴 사고니까는 당연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죠. 공단도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보험급여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의 원인이 이거 엉뚱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3자죠. 그러니까는 공단 입장에서는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보상한 만큼의 돈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일으킨 사고를 우리가 보상해 줬으니까는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주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만일 그런 것을 확인이 안 되면은 공단은 엉뚱한 사람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급여가 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사업주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어떤 보고를 해야 되냐면은 국토부에는 6시간 이내에 건설 사고가 발생되면은 6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발주청이나 또는 인허가 기관장에게 어떤 사고냐,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부상자 또는 인명사고가 아닌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이때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장에게 6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내용은 언제, 어디서, 뭐 하다가 사고가 났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했고,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위반하면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나면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내야 되는가? 안 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참 많이 받는 전화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에 대해서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휴업은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뭐 다쳤는데 내가 굳이 나가야 돼 하면서 취업 치료, 이렇게 일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3일 넘어가면은 우리가 산업재해 조사표 내야 되는데 귀찮은데 나와서 일해라. 무리하게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나와서 일해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휴업의 판단은 결국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3일은 이 3일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3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 계산에 있어 가지고 민법에 기간 계산이 있어 가지고 초일 불산입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기간 계산할 때 그 시작 날은 뺍니다. 그 다음 날부터 3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사고가 났다면 오늘 빼고 내일 모레 글피, 이게 3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휴업 3일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은 다 휴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빼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금요일 날 사고가 난 사람은 토, 일 빼고 월, 화, 수까지 쉬는 사람, 5일 휴업되는 사람이 이 신고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월요일 날 생긴 사람은 화, 수, 목까지만 휴업이니까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업이나 휴일은 그 휴업일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급되고요. 지금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민원마당 찾으시고 민원 신청, 서식 민원의 산재 예방 찾으시면은 산업재해 조사표가 뜨거든요. 거기에 입력해서 제출 누르면은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이거는 중대재해는 좀 심한 재해죠. 아까는 이제 보통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였는데, 중대재해는 심한 재해. 중대재해라고 하면 보통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여기서 동시가 나오는데, 이렇죠. 그러면, 그럼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요양이 3개월, 4개월 두 사람이 다쳤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2명이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1개월, 한 사람은 8개월, 이렇다면 합치면 9개월이 돼도 동시 2명은 아니니까는 이런 경우는 중대재해가 아니겠죠. 마찬가지 부상질병자도 동시에 10명인데 시간과 장소, 원인이 같을 때를 우리가 보통 동시라고 얘기하니까는 뭐 순차적으로 텀을 두고 나서 뭐 20명이 15명, 7명에서 13명이 된다 하더라도 동시가 아니면은 이 중대재해는 아닙니다. 근데 중대재해는 노동부에서 특별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도 팩스로라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셉니다. 과태료가. 근데 요새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중대 사고가 나면은 119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119 구급대들도 이 내용은 알아가지고 그 구급 이송하면서 구송하면서도 사업주한테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되게 그 널리 알려진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노동부에 지금 신고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작업 중지해야 됩니다. 작업 중지하고, 또 같은 재해가 재발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대피시키고요.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 원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경험한 사례에 의하면은 그 감전 사고가 발생됐는데 노동부에서 작업 중지권 행사해 가지고 한 보름 이상 정도의 그 작업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또는 토사 또는 건축물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처음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개업을 했는데 산재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법이 많이 뭐 완화되었다고 할까요? 강화되었다고 할까요? 지금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뭐 그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시험 마치고 그 현장에 나왔을 때도 뭐 2천만 원, 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연면적 100제곱미터, 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의 공사만 적용한다. 그때는 여기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공사는 아예 적용을 안 시켰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니까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장 적용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게 모든 공사가 적용된다는 뜻은 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보상을 해주고 고용보험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사업주가 어떤 이런 절차를 성립신고라든가 보험료 납부를 하든 안 하든 다친 근로자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보상 범위를 확대해 버렸죠. 근데 이제 그 면허 없는 사업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있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뭐 전문건설업체라든가 또는 뭐 주택, 전기공사, 통신공사, 문화재 수리업 각각 관련 단체에서 건설 면허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에만 건설업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작은 공사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산재보험은 다 적용되고 있고요. 예. 다만 고용보험은 총공사 금액이 2천, 또는 건축 같은 경우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그 공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주는 원수구민으로 본다고 아주 그 관련법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수구민은 산재고용보호법에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설명하고 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도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건설 같은 경우에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제재하도급,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도급 구조가 내려가는 구조인데, 내려가는 하도급, 재하도급 구조 사업주한테 어떤 다친 근로자의 보상 책임을 맡겨놓으니까는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4대 보험 중에서,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4대 보험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63년도에 시행된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전산이 발달돼 가지고 뭐 웬만한 것들이 전산 처리됩니다만도, 그 당시 같은 경우에 재하도급 사업주한테 보상 책임을 맡겨놓으면은 그냥 보상 능력 없으니까는 뭐 잠적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 능력과 책임 능력이 있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다 원수급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창업을 하면은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립신고. 그거는 건설 같은 경우는 본사 따로 현장 따로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 적용이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고 발생률이 사업장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사업장 단위를 적용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본사하고 현장하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사는 뭐 거의 뭐 사무관리직이니까는 사고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올 같은 경우에 1000분의 9인데, 현장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1000분의 36에 거의 4배 정도 재해 발생률이 높으니까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보험료를 부과시킨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본사 따로 현장 따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성립일은 언제냐? 본사는 근로자 채용한 날, 이렇게 처음 근로자가 나온 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처음 나온 날, 그날이 성립일이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맡은 처음 공사의 착공일, 내가 맡은 처음 공사의 착공일이 성립일입니다. 근데 성립신고를 제때 안 하면은 제재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성립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참 상당히 많이 완화돼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공단에다가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건설 관련해서 제시된 사례에 의하면은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그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또는 원청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관서에, 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한다든가, 또는 해체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때는 성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간주해 준다는 것은 이따가 미가입제를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성립신고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 단위로 선납주의죠. 그죠? 선납주의. 미리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받은 금액이 맞나 안 맞나는 그 다음에 정산하는 형태로 계속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선납주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70일 이내, 성립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관리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건설업을 등록하신 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성립신고를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또 보험료도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쿠야,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냐? 근데 아무런 제재를 안 하면은 사업주가 보험료 내고 성립 신고하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예. 뭐 연체료 뭐 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밀어버리고, 내가 여기 사업합니다라고 성립 신고하는 것도 밀어버리고, 근데 사고가 나버렸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면 적용이란 거는 거기에서 그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은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립 신고를 안 해도 사고가 나면 보상은 해줘요. 근데 근로자 보상은 해주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법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겠죠. 제재를 안 해버리면 정말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제재를 합니다. 첫째, 과태료 300만 원에 과태료 무는 거는 이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물면 되는 것이지만도 성립신고를 태면하는 기관으로부터 재해가 발생되면은 그 근로자한테 나가는 보상금의 50%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태만히 한 기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이라고 하면은 아까 14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14일까지는 태만히 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납기가 말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29일, 30일 돼도 서로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미납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말일이 넘어간 다음 초일이 그때가 미납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14일 이내에 성립신고 하라면은 13일, 14일까지 나는 재해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14일이 넘어간 15일째부터 나는 재해가 여기 해당되고 성립신고를 안 한 경우가 이 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 근로자한테 보험급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재해가 나가지고 뭐 보상금이 2억 나갔다고 한다면은 그냥 1억 더 내라는 거예요. 1억 더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자 보상은 해주고 이거 없어서 문 닫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또 너무 가혹하니까는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성립부터 지금까지 내야 될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립신고를 한 달 그냥 지연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2,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옛날같이 이렇게 50%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래서 완화를 시켜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외로 그 성립신고를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자 보수를 국세기관 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착공신고를 하거나 해체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때는 성립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15일이 지났어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20일, 30일 뒤에 난 사고 같으면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자 보수 이거는 그 다음 달 15일에 신고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국세는 세무관서는 10일,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는 15일 이렇게 그 다음 달이니까는 조금 위태롭죠. 그러니까는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제때 안 냈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안 냈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때는 그래도 보상은 해주되 그 태납기간 중에 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되 나간 보험료의 10%를 징수합니다. 10%를 따로 내는 보험료 말고요. 연체금 말고 따로 10%를 징수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완화됐어요. 이 태납의 기준을 재발생일로부터
그에 납부한 보험료가 이미 나는 50%는 냈어. 이렇게 50%만 남아있어. 라면은 퇴납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납부한 보험료도 50%를 냈어. 그러면은 제대로 냈다면 하반기에 난 재해는 여기 해당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좀 이 부분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 7번째. 왜 산재고용보험은 하수구빈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는가? 왜? 예, 서운하시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은 근로계약 당사자를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고 뭐 사회보험법인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퇴직급여 보장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로계약을 한 사람을 사용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산재보험법은 순차적인 도급구조에 의해 가지고 층층층층 내려가면은 그 밑에 그 재하 수급인 같은 경우에 뭐 그걸 인정해 준다 보인다면 요새 그 팀장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네, 사실 없죠. 뭐 사고 나면 그냥 잠적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단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잡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하수급인은 산재고용법에서 사업주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아니란 얘기는 보험료를 낼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다쳐도 내 사업자 소속으로 보상신고가, 보험급여 신고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원수급인의 근로자로 원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번호로 보상 신청을 하고 보험료도 원수급인이 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뭐 돈 걷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 층층 영세한 사업주들한테 보험료 주세요. 이거 보다가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 원수급인한테 보험료 주세요. 성립신고하세요. 좀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법이 생긴 게 이제 63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가 관리가 더 어려울 때였으니까는 전부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관리할 때였으니까는 예. 그 보험료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 근로자 보호가 우선이죠. 그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규정해 놓고 예. 보험급여도 이 사람들로부터 징수하고 그래서 하수급인은 사업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만도 원칙적으로 이거는 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원수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기막힌 일이 생길 거겠죠. 그죠? 왜냐면은 하수급인 보고 그 납기 독려해버리고 그러면은 하수급인은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고 발생 위험은, 빈도는 높아질 것이고 근데 국가는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전관련법에서도 그 하수급인 근로자들 보호까지도 원수급인이 책임지라고 안전보건법에서 원수급인의 책임을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복지부에서 관할 합니다만도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하니까는 산재보험을 그렇게 했으니까는 늦게 생긴 고용보험도 그렇게 따라가 버리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보험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없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수급인도 사업주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으면은 산재보험법상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된다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재근로자가 발생되면은 자기 보험 성립번호로 보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죠. 자기 코드 번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예외라 그랬죠. 원칙은 원수급인이 사업주고, 예외적으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 원수급인이. 네. 내가 이만한 공사를 하는데 요만큼 A 업체에 하수급을 줬습니다. 근데 요 공사는 C가 하는데, 하수급이 C가 하는데 C가 사업주입니다.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이 얘기겠죠, 그죠?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이 오케이, 그래, C를 사업주로 보겠음. 그러면 C가 사업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재근로자도 자기 소속 근로자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건을 보면은 건설업이라고 일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급인이 누구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은 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전기통신, 뭐 소방설비, 문화재 이런 것에서도 그 면허를 얻은 업체라면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도 사업주 등록상만 건설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그거는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험료 내라고 했다가 보험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서면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서면계약 다른 거 없어요. 요 하수급 공사에 대해 가지고 보험료는 C가 책임집니다. 네. C가 보험료 납부합니다. 라고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요거 하수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0일 넘어가 버리면은 안 받아줘요. 그죠? 3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는. 뭐, 구비서류도 간단해요. 도급계약서하고, 서면계약서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승인 신청서 작성해서 내시면은,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수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미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재해가 나버렸습니다. 이 15일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성립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15일 이후에 사고가 나버렸으면 이거는 성립신고를 제때 안 한 사고가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근로자, 만일에 사고 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징수를 50%까지 징수당한다 그러셨죠? 예. 이거 잘못 승인해주면 그런 논란의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예. 착공신고일로부터 15일 지난 사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안 받아줘. 그 다음에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원수급인이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최고 50%를 징수당하는 사유가 이미 발생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힘없는 시한테 떠넘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성립신고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안 받아준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 산재고용법상의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뭡니까? 근로자가 그 자기 소속으로, 자기 사업 소속으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건설업에서의 그 좀 창업하시면서 왜 우리는 본사와 현장을 따로
적용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 그리고 또 일괄 적용이란 거는 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 적용이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 뭐 부산 현장, 뭐 대전 현장, 대구 현장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각각 그 옛날에는 각 현장별로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공사가 끝나면 소멸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만도 왜냐하면 그 장소마다 사고 발생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장 단위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 본사하고 현장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사고 발생 위험률이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현장은 1000분의 36, 본사는 1000분의 9. 예. 이 1000분의 9와 1000분의 36에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험 요율이 이런데, 산재 요율이 이런데 1000분의 9라는 것은 본사 같은 사무 관련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업에,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 그 사업에는 보험료 1000원당 그 사업장,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받아가는 보험급여가 9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1000원 중에 9원은 보상으로 나가는 보상 비율이다. 1000분의 36이라는 거는 1000원 중에 보상 비율이 36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사와 현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이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 본사하고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있으면은 그때는 분리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때는 공장의 요율을 같이 적용받아요. 근데 이제 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고 뭐 공장은 수원에 있다고 한다면은 서울의 본사는 이제 이런 1000분의 9를 받을 것이고 공장은 공장의 요율을 받겠죠. 그 기준이 장소적으로 분리되느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적용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 뜻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처럼 보험 관계를 관리한다 얘기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현장, 조치원 현장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업장 단위로 하면은 각 현장별로 성립신고, 보험료 납부, 또 공사 끝나면 소멸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우리가 뭐 IT 강국인데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현장별로 하지 말고 그 2개의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자.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자. 그래서 성립신고도 일괄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보험료도 그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관리의 편의를 기하자. 이게 일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주가 동일인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른 사업하고 일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사업이 기간에 정해지는 사업, 유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업이라 그래서 물론 뭐 그 계속 사업이라서 뭐 그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만도 보험 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험 관리는 1년 단위로 관리하는 거니까는 계속 1년 이상 가는 사업이니까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종류가 건설업,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건설업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수원, 조치원, 뭐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임의 일괄 적용이라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보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괄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현장이 소재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A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시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 공사가 착공되면은, 우리 일괄 가입 대상이고요. 조치원 현장에 우리 공사합니다. 라고 개시신고를 해서 공단이 그 현장에서 재해자가 오면은 그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게 알고 있게 이렇게 개시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참 편합니다. 그래서 부가고지를 해요. 왜냐하면은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별 연간 보수가 다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비과세 빼버리고 지금 그러면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될 보수가 확정되죠. 그죠? 그 개인별 보수를 합해버리면은 그 사업장에 요일만 꼽혀버리면은 지금 출퇴근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일만 꼽혀버리면은 금액이 확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 공단이 부과해요. 물론 다음에 정산하긴 합니다만도 큰 변동은 없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실업요율, 고용안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요 요일에다가 개인별 월평균 보수 곱하면은 이거 뭐 다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근데 건설은 이게 개인별 월평균 보수 합계를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로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는 또 고사하고, 모든 공사를 지형으로 한다면 또 가능할 수 있는데, 뭐 하도급도 줘버리고, 그러면은 하도급 준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원수급인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수급인 사업장 누가 근무했는지 원수급인이 알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 부가고지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는 건설업하고 벌목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관리가 1년 단위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선납주의죠. 미리 돈을 받는 거죠. 후납 1년 지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지난 다음에 받으면은 1년, 그 전에 1년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렇게 당해년 받아서 당해년 보험 사업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계산, 이게 대략 계자죠. 대충 계산해서 그의 보험료를 추정해서 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30일에 확정하죠. 그죠? 확정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되는데, 계산보험료를 당해년 보수 총액을 추정해가지고 보험료를 곱해서 나오면은 3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분납은 가능합니다. 1기는 3월 31일, 2기는 5월 15일, 3기는 8월 15일, 4기는 11월 15일, 이렇게 사회 분납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내버리면은 3%를 공제해 줍니다. 3월 31일 날. 근데, 예를 들어서 3월 31일을 놓쳐버리고, 4월 5일쯤에 내 다 내겠습니다. 깎아주세요. 이거 아니죠. 그죠? 예. 3월 30일 이전에 일시납을 해야 3%를 경감해 줍니다. 근데 이 추정액이란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한데,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올해 내가 공사를 얼마나, 전년대 받아놓은 공사가 얼마고, 올해 얼마를 받을 것 같다. 근데 받을 것 같은 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은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정액이 난감하죠. 그죠? 난감하죠. 그러니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이, 전년도 거는
이 3월 30일까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 총액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면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총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는 70에서 130% 이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보수 총액이 2억이다. 그러면은 올해도 거기에서 30%는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2억을 가지고 보험료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이 건설이. 그것도 어려우니까는 이 노무 비율이란 거를 매년 보험료율 고시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고시를 합니다. 이 노무 비율이 뭐냐면은 그 건설공사의 총 공사 금액 대비 노무비, 인건비, 예, 이거를 통계에 의해서 해마다 고시하는데 올 같은 경우에 일반 건설공사는 27%가 인건비다, 노무비다. 그 다음에 하수급공사는 30%가 인건비다. 이렇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총 공사 금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직영한다면은 2억 7천이 노무비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도급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2억을 하도급 준다면은 그 2억의 30% 6천만 원은 인건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대략이니까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요율은 매년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고시를 하고 있죠. 올 같은 경우에 36일입니다. 건설이. 출퇴근제는 0.01인데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사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는요. 근데 요거는 별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난 그 근로자도 보상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따로 보험료를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요. 추정액에다가 실업급여 요율,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곱해서 사업주가 내야 될 보험료입니다. 이제 대략 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확정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확정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손익계산서상의 이 현장 근무자, 보통 이제 뭐 현장 소장 기사들 같은 경우 이분들의 문제인데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저 사람들은 소속은 본사로 돼 있고 또 뭐 그 현장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일하는 곳은 현장이죠. 그죠? 현장이니까는 일하는 곳 기준이니까 산재보험은 현장으로 보수 총액을 넣으면 되고 고용보험은 고용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고용은 본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고용보험은 본사로 그렇게 보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사의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에다가 미지급대금 보수 포함 곱하기 요율. 이 전년도 보수 총액에 미지급된 보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급여를 못 줬어요. 근데 그거를 1월 달에 하나 풀려가지고 1월 달에 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1월 달에 준 11월, 12월의 월급을 여기 할 때 어디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급 사유가 발생된 전년도 11월, 12월 달에 넣어야지 그거를 실제로 준 달이 1월이라고 1월에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지급된 보수는 지급 사유가 발생될 때를 기준으로 하지 실제로 그 돈을
주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결산적 쭉 보면 전체 임직원 보수가 나오겠죠, 그죠? 현장 공사 현장하고 손익계산서상의 관리직하고 다 합치면은 그 중에 대표자는 빼야 되겠죠. 왜 빼는지는 아시죠?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장님이 공사 현장 시찰하시다가 또는 뭐 하는 거 좀 도와주다가 다쳤어요. 근데 사장님은 다쳐도 보상 안 해줍니다. 왜? 근로자체의 보상이지 사장님 제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장님은 빼야죠. 그 다음에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빼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수, 이것도 빼면 본사의 산재보험 적용 보수만 남겠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가 이것들이 고용보험은 들어가니까는 여기서는 대표자 보수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 보수만 빼버리면은 고용보험 보수 총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실업급여는 여기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뭐 외국인들이 그 적용 제외되는 사람들 빼고 나면은 실업급여 보수 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은 어떻게 되느냐? 공사 현장은 각 현장에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곱하기 요율인데 말은 쉽습니다만도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공사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은 현장 근로자, 소장 기사 포함입니다. 보수 총액. 현장 근로자는 이제 직영 근로자까지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주공사 종종 보면은 이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빠뜨려버리면 사실 보험료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근데 외주공사비는 하도급 농무 비율이 30%라 그랬죠. 외주공사가 1억이라면은 3천만 원이 보수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떨어뜨려버리면, 빼버리면, 누락시켜버리면은 내야 될 보험료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직업 안정이나 능력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 보수 총액 마찬가지 외주공사비 넣어야 되고요. 소장 기사들은 본사로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마찬가지 여기에서 적용 제외자만 빼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까 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줬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아까 그 사례로 든 시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거는 하수급여는 자기 공사가 되어버리니까는 자기가 내야 될 것이고 원수급여는 외주공사비에서 여기에서 그거 빼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수급인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넘겨줬고 공단도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공사는 원수급여는 빼고 하수급여는 넣고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참 건설업이 되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확정 정산한다고 자료 내라고 결산 관련 자료 내라고 공문서 탁 오면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내가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세금으로 말하면은 세무조사 받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고 유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거는 다 사업주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주들이 다 제대로 계산해서 내야 되겠죠. 그게 공평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사업주가 내야 될 걸 안 내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만큼 잘 내는 사업주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미미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이 잘못 낸 보험료는 내가 내야 된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건설업 아닌 부가고지 사업장은 연말정산하면 개인별 보수가 나오니까는 이건 별 여지가 없죠. 예, 여지가 없죠. 예. 그렇게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은 비과세 소득만 제하면은 뭐 보험료 더 이상 들여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부가고지, 공단에서 얼마 내라고 부가고지 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 건설업은 보수 총액 보셨겠습니다만 좀 어렵죠. 예, 확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다가 사업주 보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알아서 잘해주면 좋은데 그 중에는 알아서 잘 못해주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험료가 누수가 생기는 거죠. 예. 결국 그거는 선량한 다른 사장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좀 의심되는 사업장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걷어보겠다. 이게 건설업에만 있는 확정정산입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은 확정정산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그 부가고지로 바뀌면서 건설업 아닌 사업장은 확정정산이 없습니다. 이게 보수 총액이 어려운 게, 예, 본사와 현장 분리 적용하는데 실제로 현장 근로자를 본사로 집어넣어 버려도 그러면은 1000분의 9와 36이면은 1000분의 27이 세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은. 근데 그것들이 사장님이 자진신고하셨는데 제대로 하셨나? 또 외주공사 하도급 노무 비율이 총 공사 금액의 30%인데 외주공사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예. 계정 원장에 보면은 뭐 외주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주공사 금액을 저희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원재료비에다 이렇게 슬쩍 얻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지급수수료 계정에다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희가 찾아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안 봅니다만도 어쨌거나 결산하면서 조금 그 계정 관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수구변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해줬는데 말만 해주고 이걸 정말로 받았는지 보험료를 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단이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건설공사는 2월 공사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공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이런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공사도 있고 또 이렇게 이어진 공사도 있는데 이것들이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네.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업장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업장이냐? 국가기관은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하니까는요. 건설 같은 경우에 실적 신고하잖아요. 협회에다가. 그죠? 그리고 국세청 세무관서에 재무제표 신청하잖아요.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신고한 사업자 그 금액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는 노무 비율을 고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직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노무 비율이 27%인데, 물론 건설도 그 건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일정한,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도 27%면은 그 언저리에서 노는 것은 뭐, 제대로 신고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뭐, 노무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는 한 15%도 안 되더라. 이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확신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당 비율이 높거나, 충당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산 보험료, 이렇게 올해 보험료를 추정해서 내고 다음에 확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낸 보험료가 그 다음에 확정을 해보니까는 모자라면은 추가로 더 징수하는데, 확정 보험료라고 그러는데, 근데 올해 낸 게 너무 많아요. 확정해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올해 낸 보험료가 2,000인데, 확정해보니까는 1,0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000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낼 보험료에다가 충당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낼 돈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공제해줘 버리거든요. 충당해줘 버리거든요. 근데 이 충당 비율이 너무 높아. 올해 낼 보험료가 뭐 거의 없어.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데 뭐 공사도 한 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공사는 또 있어.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무비리 신고가 돼가지고 결산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경우, 결산을 못 믿으니까는 그 보수 총액 신고된 것도 이거 제대로 됐겠냐, 이런 사업장들을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가지고 각 공단 지역 본부별로 6개입니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6개 지역 본부에서 아예 정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것만 해요. 건설업체 이런 의심스러운 사업장 통보해가지고, 보험료 신고한 것 자료는, 보험료 신고한 자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게 작년도 결산 자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1년치를 봅니다. 근데 1년치 받아가지고 더 내야 될 돈이 낸 돈의 10% 이내야. 뭐 8%, 9%야. 그러면은 그것만 걷고 끝입니다. 근데, 그 돈이 10%가 넘어가네? 금액으로도 2천만 원이 넘어가네? 그러면은 1년치만 봐서는 안 되겠다. 3년치 다 보자. 소멸시효 전까지 3년치를 다 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업체 정산하나 했었는데요. 이 10%도 옛날에는 5%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장 보니까는 사실 그 전전년도는 누락된 게 엄청 많았었는데, 그 당해년가를 제가 그때 4.9%에 맞췄어요. 그래서 2년, 3년 전까지는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 비율을 넘겨버리면은, 2년, 3년 전까지도 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재해가 발생되면은 우리 사업장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요율이 올라가느냐 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답을 드리자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사업장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 성립된 지 3년이 넘는 사업장이에요. 건설 같은 경우는 2년 전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 사업장이에요. 물론 그 외 사업장은 30년 이상 사업장인데, 왜 그러면은 사고가 안 나면은 보험료를 낮추고 사고가 많이 나면 올리느냐? 그 기준은 3년간 수지율이 75에서 85%까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요율을 적용받아요. 수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 낸 보험료 분모분에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쳐서 나간 보상금. 요 비율이 75에서 85면은 노동부 장관이 연말에 고시하는 사업별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럼 건설 같은 경우에 올기예튼 같은 경우에 36을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75 이하로 떨어지면은 감률이 되고 85% 이상이 넘어가면은 요율이 올라갑니다. 최고 20% 내에서. 20%니까는 건설도 실제 36인데 20%면 7.2니까는 7.2%가 7.2, 1000분의 7.2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올라가면은 43.2가 되고 내려가면은 29.8이 되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사업장별로 그 재해가 나는 그 발생률은 다 다르고, 어떤 사업장들은 정말로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뭐 시설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말로 뭡니까? 뭐 무죄 사업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장은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다치건 말건 뭐 내가 산재보험 들었는데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이쁘겠습니까? 보험료를 절감시켜주는 사업주가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사업장 높이는 거죠. 우리 게임에서도 그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뭐 비슷한 예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개인 질병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데, 큰 중병이 걸리면은 그 보상금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방 차원에서 뭐 합니까? 건강검진 시키잖아요. 그죠? 해마다, 2년마다 건강검진 시켜가지고,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면은 보상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수익률이 그만큼 개선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보상 비용이 낮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재예방에 신경 쓰는 사업주는 우대해 준다. 그건 반대로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신경 안 쓰는 사업장은 더 걷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고가 나면은 2년 전 보험 총공사금액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수리율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60억이 안 되는 사업장은 뭐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2년 전이라는 게 이게 왜 2년 전인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년 6월 30일 현재로, 그럼 올해 같으면은 작년 6월 30일 현재로 그 개별요율 사업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데, 총공사 금액이 60억인가는 원래 같으면은 작년 6월 30일 날 그 사업장 총공사 금액이 60억이었나? 알 수 없죠. 그죠? 올 1월 돼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년도 가지고는 이 사업장이 60억인가를 판단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전전년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2년 전. 전년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최근에 이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20% 이사로 인하가 되는데, 그런 사업장이라도 3년간 사망자가 6명, 3명 이상 6명. 이런 경우에는 인하를 깎겠다는 거예요. 인상에 대한 그 가율은 없으면 인하를 깎겠다는 거예요. 6명 발생되었으면은 100% 적용해가지고 20% 인하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36 적용하겠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대형 건설사에 해당되겠지, 뭐 전문은 그 해당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수지율이 나눈다는 것은 그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중대재해 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 3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안 했어요. 은폐했어요. 그냥 뭡니까? 은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꼬불치는 거죠. 네. 없는 것 같이 그냥. 이런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장들은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40이 아니라 50, 이렇게. 만일에 20% 절감된다고 한다면 10%만 절감해 주겠다. 이렇게 좀 페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지를 낼 때, 여기서 제외되는 거, 요거는 뭐 사실 건설 해당 사업은 아니라서 좀 지우려고 그랬는데, 그 도금, 순, 납 같은 경우는 사실 도급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인정해 주니까는 영세 업체들한테만 인정해 주고, 그 업체들은 위험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니까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의 보상금도 그 도급인의 보험금에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이들 사업장에서 생긴 보험금에도 여기에 포함하겠다는 거고.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 이거겠죠.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해가지고 수급인이 근로자가 다쳤다. 그때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험급여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수지율을 악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하수급인 승인해 줬을 경우에, 원래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외적으로 하수급 공사를 줬을 경우에, 그 하수급 공사는 보험가입 승인된 거면은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데, 만일 그런 게 있다면은 그 공사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사, 이 수지를 낼 때만은, 개별료를 낼 수지를 낼 때만은 이 보험급여에다 이 사업장의 보험급여도 포함시켜서 수지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뭐 파견도 마찬가지고, 이건 일반 사업에 적용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같은 경우는 치료는 다 끝났고, 이제 직장 복귀를 위해서, 그 직업 훈련 받으면서 주는 거니까는 이거는 안 하겠다. 포함 안 시키겠다. 그 다음에 제3자재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전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질병, 뭐 과로사 같은 경우에 그것이 꼭 사업주의 책임인가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 안 시키겠다. 근데 노무제공자 이거는 이따가 나옵니다만 보험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 7월부터 이제 그 노무제공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무제공자라는 얘기가 하기 전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무제공자라고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이죠. 근데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니까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그 틈새에 낀 분들, 노무제공자, 옛날엔 특고라 그랬죠. 특수고용직. 근데 그 사람들을 사회보험에서 제외시켜 놓다 보니까는 이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인데, 그들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들도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노무제공자 보험인데, 노무제공자라고 하면은 일단 근로자 아닙니다. 근로자 같으면은 아까 앞에 설명드린 원래 고용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는 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근로자가 아니니까는 별도의
운영 기구가, 운영 재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근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한다면은, 그거는 뭐 내가 내일 하다 나는 사고는 그건 어디까지 내 책임이지, 누구 보고 도와주세요,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가를 받아요. 예.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일종의 뭐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 세법 같은 경우에 그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그 대가 줄 때, 뭐 보수란 얘기도 쓰기 어려운 게, 이 근로자의 그 보험료 계산할 때 보수라고 쓰기 때문에 좀 보수란 표현을 못 쓰겠는데, 대가를 줄 때 그 3.3% 떼고 그 주잖아요. 그죠? 네.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기계 조종사라든가 화물 차주들이 아마 해당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18개 직종으로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산재보험 성립신고도 해야 되고, 월보수액 신고도 해야 되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성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피보험자를 자격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도 좀 특별나요. 보험료는 개인별 보수액에다가, 사업소득에다가 비과세 소득 빼고 경비 빼고, 그 다음에 직종별 요율, 이 18개 직종별 요율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일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요율하고는 달리 별도로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경비도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 없으니까는 직종별로 경비 비율을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요.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하고 이 사람들하고 반반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용보험료도 실업급여에 한해서는 반반 냅니다만도 직업안정, 능력개발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다 내는 건데, 이거는 산재보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반 내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사업주한테는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일에 성립신고나 보험급여를 제때 안 내면은, 아까 얘기한 급여징수, 성립신고 안 했을 때 50%, 퇴납률 10%의 급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뭐 그런 제재는 안 하려고 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도 피보험자 관리를 해야 되고, 다만 적용제외자는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사람은 근로자도 해당 안 되니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뭐 15세 미만자라든가 또는 월 보수가 8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들의 보험료는 보수에다가 실업급여 요율만 곱합니다. 고용하고 직업안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은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모성보고도 출산휴가 급여만 지급하고 있고요. 실업급여 요율도 일반 근로자는 지금 1.8인데 이 노무제공자는 1.6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새로 생긴 제도라서 조금 뭐 생소합니다만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점점 채용하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익숙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건설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건설업에서 실제 자주 발생되는 그 상담 사항과 꼭 필요한 사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설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